안녕하십니까. 에듀왕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도 제3회차 공전행동기계 기능사 필답형 복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회로도를 보고 아래 동작 설명의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단 MC, 타이머, YL, RL, GL 위주로 설명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딱 보니까 앞에 이러한 회로도를 줬고요. 그리고 요 동작 설명을 준 겁니다. 이때 물음 1번, 2번, 3번을 완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작 설명 딱 첫 번째 부분을 보니까 전원 투입 시에 GL이 점등한다 라는 거고요. 그 후에 PBS1을 눌렀을 때, 그 다음 PBS1을 누르고 나서 타이머 T초, 설정 시간이겠죠. T초가 지난 후에, 그리고 마지막에 PBS2를 눌렀을 때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는지를 완성해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로도를 차근차근 보면서 하나하나 답을 찾아 나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전원 투입 시에는 GL이 점등한다, 그린램프가 점등한다는 뜻인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처음 앞쪽에 메인 회로에서 차단기를 딱 올렸다 치면은 제가 편의상 위쪽을 인라인, 아래쪽을 아웃라인이라고 한다면 전기가 쭉 들어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웃라인 쪽으로 전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전원부 아래쪽에 다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서 이제 전원이 공급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동작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인라인 쪽에서도 이 전원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되고요. 자, 우선은 여기까지 놓도록 합시다. 그래서 각 단의 접점을 딱 보니까, 자, PBS1 A 접점, MC1 A 접점, 타이머 A 접점, MC2 A 접점, MC1 A 접점, MC2 A 접점, 즉 A 접점들이니까 더 이상 못 들어가요. 근데 맨 말단에 보니까 MC1의 B 접점, MC2의 B 접점이니까 지금 노말 상태죠. 차단기만 올렸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아무런 동작 없이 전원만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도체가 붙어 있으니 이렇게 통해서 처음에 차단기만 올리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그린램프가 온한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원 투입 시 그린램프가 점등한다라는 의미가 되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하나씩 찾아 나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PBS1을 눌렀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PBS1 요 A 접점이었는데 이거를 손으로 누른다라고 치면은 요렇게 도체가 붙겠죠. 그 스위치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누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일단은 설명을 합니다. PBS1을 딱 눌렀을 때는 전원이 통하면서 이거 B 접점이니까 통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져 들어갑니다. 그러면 MC1이 온 하게 될 것이고 타이머가 온 하게 됩니다. 그래서 MC1 타이머 전원이 모두 온 하게 되는 거죠. 전원이 공급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타이머는 조금 이따 보고 MC1부터 보자면 MC1 전원이 온 했기 때문에 MC1 접점들을 봅니다. 자, MC1 A 접점이 어떻게 됩니까? 붙겠죠. 이렇게 붙겠고, 자, 그 다음에 MC1 A 접점 요것도 붙을 것이고, 그 다음에 MC1 요거 B 접점이니까 B 접점은 어떻게 돼요? 요거 탁 떨어져 버리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면 MC1 A 접점이 붙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원이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얘가 붙어버리면 우리가 스위치를 눌렀다고 손을 떼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손을 뗍시다. 요거 딱 떼면은 A 접점 떨어지겠지만 이쪽으로는 차단되나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코일에는 항상 전원이 인가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 합니까? 자기유지라 그러죠. 그래서 요 A 접점 때문에 MC1과 타이머 쪽에 자기유지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MC1이 붙으면서 전원이 공급되고 그로 인해 YL이 온 하게 됩니다. 그럼 이쪽은 어차피 그대로고 요게 이제 B 접점이 떨어지니까 여기서 차단을 시키죠. 그럼 기존에 공급되던 전원이 끊어지니까 그린램프는 오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PBS1을 딱 누르게 되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문제에서 뭐라 했습니까? MC 타이머 YL, RL, GL 위주로 설명을 해보면 MC1의 전원이 온하고 그 다음 타이머 전원이 온하고 그 다음 YL 온하고 레드램프는 꺼져 있죠. 오프 상태입니다. RL은 오프하고 그린램프 오프된 상태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기억하고 작성을 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 놨느냐, 거기 해답에 정리를 해 놨는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앞에 동그라미 1번 PBS1을 눌렀을 때 밑에 해답
동그라미 1번 봅니다. MC1과 타이머 전원이 ON한다. 그래서 요 PBS1을 눌렀을 때 MC1과 타이머의 전원 ON하게 되는 거죠. 이때 MC1 A 접점들이 모두 닫혀. MC1 A 접점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도 닫히고 요 녀석도 닫히면서 전원이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MC1과 타이머가 자기유지되며, 자, MC1과 타이머 자기유지되며 YL이 점등되고, 자, YL이 켜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MC1 B접점이 열려, 어디 있습니까? 여기 MC1 B접점이 열리면서 어떻게 돼요? 그린 램프는 소등을 시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RL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RL 같은 경우에는 MC2가 동작을 해야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MC2는 또 뭡니까? 타이머 한시접점 A가 동작해야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에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느냐? 타이머랑 관련이 있으니까 동그라미 2번에서 언급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타이머의 T초가 지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초 설정 시간입니다. 그 설정 시간을 제가 예를 들어 5초를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자, 처음에 우리가 PBS1을 딱 눌러서 타이머의 전원이 ON 되고 나서부터 이제 카운팅이 들어가죠. 그래서 바로 이 한시 접점이 닫히는 게 아니고, 자, 이게 전원이 ON 하고 나서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초 세고 나서 이 타이머 한시 접점 A가 붙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붙으면서 어떻게 돼요? 전원이 공급이 되고 B접점이니까 전원이 끝까지 공급이 돼요. 그럼 MC2가 ON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MC2 관련 접점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MC2 여기 A접점이 붙을 것이고, MC2 A접점이 여기 이제 또 붙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MC2 요거 B접점이었는데 B접점이 떨어질 것이고, 또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자, MC2 B접점이 떨어질 것이다. 그럼 차근차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MC2 B접점이 떨어졌으니 전원이 차단됐어요. 그러면 MC1과 타이머는 어떻게 됩니까?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니 오프가 됩니다. 오프. 자, 그럼 MC1 이 전원부가 오프가 됐으니까 기존의 접점들, 요 A 접점은 다시 떨어질 거고, 요 MC1을 찾아야 돼요. MC1 A 접점 떨어질 거고, 그 다음 MC1 B 접점은 붙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타이머도 오프가 됐으니까 요 타이머 A 접점이 떨어지는데, 여기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MC2 꺼집니까? 안 꺼지죠. 왜? MC2 A 접점이 붙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전원이 우회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MC2를 자기유지시키게 되고요. MC2 B접점에 의해서 MC1과 타이머는 꺼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동작이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 후에 MC2 A접점 요게 붙으면서 RL이 어떻게 돼요? ON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요 MC1은 다시 떨어져 버렸으니까 YL은 오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GL은 어때요? 이 MC1 B접점 붙었으나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오죠. MC2가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차단이 되는 겁니다. MC2 B접점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린 램프는 계속해서 꺼진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타이머의 T초가 지난 후의 결과값입니다. 그래서 MC1 타이머의 전원이 꺼지고 MC2가 ON 하면서 MC2 A 접점들이 붙으면서 자기유지를 시키고, MC2를 자기유지시키죠. 그리고 RL을 점등시킨다. 대신에 이때 YL은 꺼져버리죠. 소등 상태가 된다. 그리고 그린 램프는 우리가 동그라미 1번에서 눌렀을 때는 똑같이 꺼진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또 해답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놨느냐 봅시다. 해답 동그라미 2번에 타이머의 T초가 지난 후입니다. 5초 후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후. 타이머 A 접점. 이거 뭡니까? 타이머 A 한시 접점이죠. 요거 세모 붙은 거 한시 접점입니다. 시간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움직이는 거. 그래서 요 타이머 한시 접점 A가 처음엔 닫혔었습니다. MC2의 전원이 ON한다. 요 MC2 전원이 ON 하는 겁니다. 이때 MC2 A 접점들이 모두 닫혀. 자, 봅시다. MC2 A 접점이 한 개, 두 개, 요게 닫히는 거죠. 닫혀. MC2가 자기유지되며, 요거죠. MC2 전원이 자기유지되며 RL이 점등하고, 요거 RL, 요 A 접점이 붙었으니까 RL이 점등되고, 자, 그리고 MC2 B 접점이 모두 열려. 이거죠. MC2 B 접점 열렸고, MC2 B 접점 두 개 있는데 요거 둘 다 열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MC1과 타이머 전원을 차단시키고 오프시켰죠. 그리고
YL이 소등하고, YL은 왜 소등합니까? MC1 전원이 꺼졌으니까 요 MC1 A 접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YL이 소등하는 거고요. 그리고 GL이 소등된 상태를 유지하겠죠. MC1 B는 붙었지만 MC2 B가 다시 떨어지면서 GL은 소등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결과값을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PBS2를 눌렀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PBS2를 누른다. PBS2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PBS2를 누르면 이거 B접점이었는데 눌러버리면 이게 뚝 떨어져 버리죠. 스위치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이게 이제 차단이 되면서 전원 공급이 안 되니 MC2의 전원이 오프하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MC2 A 접점 떨어진 거고, 그 다음에 MC2 A 접점 떨어지는 거고, 그 MC2 B 접점 붙는 거고, 이쪽도 MC2 B 접점 붙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붙었다 해가지고 이쪽은 동작하지 않죠. 왜? A 접점, A 접점 집 둘 다 떨어져 있으니까. MC1 떨어졌고 타이머 전원 떨어졌으니까 이쪽에서는 어차피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붙었다 해가지고 움직이고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차단된 상태가 되는 거고, MC2 전원이 차단되면서 어때요? 기존 상태로 되돌아가는 형식입니다. 자, 그러면 기존 상태로 되돌아갔으니까 MC1 떨어져서 YL 오프돼 있고, MC2 떨어져서 RL 어떻게 돼요? 오프 되겠죠. 대신 MC2 B 접점이 붙으니까 여기 이제 붙겠죠. 붙으니까 전원이 다시 공급되면서 그린 램프가 온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차단 버튼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보면 해답에 MC2의 전원을 차단시켜. 요거 이제 PBS2 눌렀을 때입니다. 요게 이제 차단되면서 초기 상태 어떻게 YR 소등, RL 소등, GL 점등입니다. YL 소등, RL 소등, GL 점등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차근차근 회로도를 따라가면서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머릿속으로 좀 구상을 한번 해 보시고요. 이해가 되시면 그 이해된 내용들 바탕으로 차근차근 적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적은 내용들 그대로 적으실 필요는 없고, 보시면 단 MC 타이머 YL, RL, GL 위주로 설명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뭐 MC 전원이 켜지고 꺼지고 또는 YL이 켜지고 꺼지고 요 정도만 표시를 잘 해주셔도 어차피 점수는 나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너무 간단하게 쓰지 말고 어느 정도의 동작 원리와 함께 이해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좀 여러분들이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을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1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유도 전동기 3상 중 2상을 바꾸는 회로도이다. 이 회로도의 명칭과 3상 중 2상을 변환하는 이유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림을 보지 않더라도 문제에 사실상 답이 있어요. 문제에서 뭐라 했느냐 하면은 3개의 상 중에 2개의 상을 바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큰 힌트는 맨 밑에 보니까 모터가 있죠. 인버터 모터입니다. IM. 요 모터를 설치를 할 때 상을 3개를 연결을 딱 해놨는데 3상 전원이 들어오는 거죠. 이때 3상 중에 2개의 선의 결선을 뒤집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정회전하던 모터가 역회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회로도 같은 경우에는 명칭이 정력회로 또는 정력운전회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정력운전회로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회로도를 살짝 한번 맛보기로 본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TB1, TB2가 있는데요. 요 도면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과거에 우리 시퀀스 작업할 때, 요즘에는 필답이지만 과거에 실제 시퀀스 작업을 했었습니다. 실기시험 볼 때. 그 당시에 쓰이던 회로도 중에 하나를 제가 발췌해 온 겁니다. 물론 보조회로가 연결이 돼 있겠지만 그거는 좀 생략하고 주회로만 갖고 온 거예요. 정력회전만 보기 위해서. 자, 그래서 결선을 어떻게 해놨는지 보면 TB1, TB2가 있는데 요게 단자대죠. 단자대. 그래서 3핀 단자대를 이렇게 위아래로 설치를 하고 결선을 해놓은 형태인데, 자, 위에서는 RST 3상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MC1이 동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3개의 접점들이 이렇게 탁 붙는 거죠. 그럼 3개의 접점들이 붙었다 치면은 여기서 내려오는 상들이 우리가 이 이름을 정했으니까 RST라고 정했으니까 들어갈 때 ST 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전원이 공급됐을 때. 그리고 MC1의 접점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붙었다. 이렇게 쫙 붙었다 치면은 RST가 통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단자대를 거쳐 들어가는데 이때 출력 단자에 나오는 거는 뭡니까? UVW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 단자에서 UVW 상태로 이
모터 쪽으로 결선이 된 상태로 이제 전원이 들어가게 되면 정회전하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MC2가 동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MC2가 동작할 때는 MC1이 동작하면 안 돼요. 인터롭을 시켜줍니다. 아니면은 뭐 껐다가 이제 다시 킨다거나 그런 회로도로 이제 만들게 돼 있어요. 어쨌든 MC1은 다시 열리고 차단되고 MC2를 동작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MC2의 접점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붙었다라고 치면은 이제 전원이 이쪽으로는 못 들어가죠. 이거 떨어져 버렸으니까. 그럼 연결되어 있는 선 쪽으로 이렇게 타고 다시 들어갑니다. 이렇게 타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들어갈 때는 어떻게 돼요? R상 이렇게 들어가고 요거 R이 되고 S상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요 S상 되고 T상 이렇게 들어가니까 T상 들어가네요. 그럼 R, S, T 위쪽에 들어갈 때 순서는 같은데 아래쪽에 들어가는 걸 보세요. 아래쪽에 들어가는 거 보면 자, R이 여기 와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디로 들어가냐? W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써보면 얘는 W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가 나와서 이렇게 가보니까 이번에는 V로 가네요. V는 똑같죠. 그 다음에 요 T는 내려와서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U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MC1이 동작했을 때는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상으로 치면은 U, V, W로 들어갔었는데 MC2가 동작하게 되면은 WVU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은 U와 W상을 이렇게 뒤집어버린 거죠. 요거 이렇게 뒤집어서 변환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MC1이 돌 때는 정회전이 되고 MC2가 돌 때는 역회전이 되는 회로다라고 해가지고 명칭을 적어보게 되면은 요게 정역 운전 회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상을 바꿔가지고 회전 방향을 바꾼 거죠. 그럼 밑에 것도 답이 나오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에 3상 중 2상을 변환하는 이유. 제가 정회전하는 걸 역회전으로 바꾼 거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유도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어 정역 운전을 할 수 있다 라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2번 문제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냉동장치의 용량 제어 목적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압축기의 용량 제어 목적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 왜 그러냐? 우리가 압축기가 이렇게 탁 있을 때 흡입관을 그리기 위해서 증발기 하나 그리겠습니다. 증발기가 탁 있고 흡입 라인이 연결이 되고 그 다음 토출 라인이 이렇게 나온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요게 이제 압축기고 요게 증발기입니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가정하고 한번 그려보면 이상적인 상태에서는 용량 제어가 필요 없으니까 여기 흡입 라인 쪽에서 오는 냉매 양이 100이었다. 그럼 토출되는 냉매 양도 100으로 하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 토출되는 냉매 같은 경우에는 순환을 해가지고 응축기 팽창 밸브를 거쳐서 증발기로 다시 들어옵니다. 이때 아무런 손실이 없다면 효율이 100%라고 가정하고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냉매 양이 어떻게 손실이 없으니까 100이 다시 들어가겠죠. 그래서 100이라는 냉매량이 들어가는데 이때 냉매의 상태는 저온 저압의 액체 상태죠. 왜? 팽창 밸브를 통과해서 나왔으니까 압력 온도가 떨어진 액체 상태입니다. 그 액체가 증발기로 들어가서 실내에 있는 뜨거운 공기랑 열교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내에 있는 뜨거운 공기랑 열교환하니까 나올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온 저압의 기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액체가 이렇게 증발을 하니까 증발기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가정을 하건데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100의 액체가 100의 기체로 변하려고 할 때 실내 온도 조건은 자, 실내 온도 조건은 30도시면 가장 적당하더라 라고 이건 제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즉 실내 부하가 30도시일 때는 용량 제어가 필요 없어요. 100이 들어가서 100이 나오고 100이 다 증발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실내 온도는 상시적으로 바뀌죠? 그럼 예를 들어 실내 온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뚝 떨어져 가지고 한 20도씨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그 온도가 확 낮아져 버렸으니까 30도씨로 가열할 때는 100의 액체가 100의 기체가 되었는데 20도씨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옆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30도씨일 때는 100% 기체만 나왔습니다. 그러나 20도씨로 탁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뜨거운 걸로 가열했을 때는 다 증발했는데 그거보다 좀 온도가 낮아지니까 증발이 덜 되겠죠. 증발이 덜 되다 보니까 한 80%는 기체 상태로 증발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 20%는 이게 온도가 낮다 보니까 증발을 못했네. 그래서 액체 상태로 남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요 20%의 액체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압축기로 들어가 버린다라는 거죠. 그 압축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리퀴드백, 액압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압축비가 올라가게 될 거고 잘못하면 토축가스 온도 상승 그리고 윤활유 열화 탄화돼서 압축기 고장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도 한번 해볼까요? 거꾸로 이번 실내 온도가 높아졌어요. 우리가 설정해 놓은 온도보다 한 40도씨까지 올라가 버렸네. 올라가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쌤 이거 증발하니까 크게 문제 없잖아요. 30도씨일 때도 100% 증발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냉매양이 부족한 것과 같은 거죠. 100% 증발하고도 이 실내 온도가 높으니까 열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으니까 어떻게 돼? 기체를 과열시킵니다. 그러니까 과열 증기가 나오죠. 과열 증기가 이 압축기 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압축비 상승하고 윤활유 열화 탄화되겠죠. 왜? 압축비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 압축비 올라가고 토축가스 온도 상승하고 그로 인해서 악영향이 발생하는 겁니다. 즉 온도가 높아도 문제, 온도가 낮아도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하의 변동에 알맞게 어떻게 해줘야 되죠? 용량 제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실내 온도가 20도씨니까 한 80%는 기체로 증발하고 20%는 액체로 남더라. 그러면 보내어주는 유량을 80%로 줄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 배관에다가 바이패스를 시켜가지고 밸브 딱 연결해가지고 바이패스 시켜서 한 20%는 압축기로 돌아오게 하고 한 80%는 순환시켜서 증발기 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럼 80%가 순환돼서 여기 80만큼의 유량이 들어가면 80만큼만 증발해서 나오니까 문제가 없겠죠. 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위해서 뭘 하느냐? 용량 제어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죠. 압축기에 뭐 회전수를 바꾼다든가 바이패스를 시킨다든가 클리어런스를 증가시킨다든가 이러한 용량 제어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압축기뿐만 아니고 팽창 밸브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문통 딱 설치해가지고 온도 자동식 팽창 밸브 같은 경우에는 실내 온도에 따라서 팽창 밸브를 열고 닫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하 변동에 알맞게 유량을 제어하는 거죠. 그래서 용량 제어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안전한 운전과 왜? 리퀴드백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효율적 운전.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붙이자면 효율적으로 운전하니까 어떤 이점이 생겨? 경제적 운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압축비가 덜 오를 테니까 전기세 덜 먹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운전들을 하기 위해서 용량 제어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걸 알고 이제 정리를 딱 하자면 이제 해답 보면 되죠. 그래서 용량 제어의 목적 두 가지를 쓰시오 했을 때, 자, 1번에 부하 변동에 따른 용량을 조절하여 경제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 자, 여기 나오죠. 경제적 운전. 그 다음 두 번째, 부하 변동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리퀴드백 또는 과열 압축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추가를 했는데, 세 번째, 이로 인해 장치의 수명을 연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 목적을 쓰시오라고 한다면 가급적 1, 2번 써주시고 혹시나 문제에서 세 가지 쓰시오 하면은 3번까지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배관의 신축 이음 중 어떤 이음 방식인지 그 명칭을 쓰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어때요? 엘보를 여러 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배관을 짜뒀죠. 그래서 이런 걸 뭐랍니까? 2개 이상의 엘보를 사용한 신축 이음새를 스위블 이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주로 보면 우리 보일러 난방할 때 방열기 입구 배관에 많이 써요. 그쪽에 열을 많이 받으니까 신축이 일어나서 열을 받아서 이게 늘어나면은 요게 이제 엘보 같은 경우는 나사 엘보죠. 그래서 강관용 나사 엘보니까 이 나사가 조여지면서 신축을 흡수했다가 다시 열이 이제 냉각이 되면 수축하니까 요게 풀리면서 즉 조여졌다 풀려졌다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신축을 흡수하는 이음새입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엘보를 쓰게 되면은 스위블 이음이다. 요거 꼭 기억을 하시고 요거 제가 해설에도 정리를 해뒀을 건데 해설에 딱 읽어보면 스위블 이음 2개 이상의 엘보를 조합하여 만든 형태의 신축 이음으로 다른 명칭으로는 지웰 이음이라고도 하며 신축량이 너무 큰 배관에서는 나사 이음부가 헐거워져 누설의 우려가 있는 이음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죠. 자, 그래서 4번 문제 정답은 스위블 이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이너스 25도씨 얼음을 가열할 때 상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B점과 D점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돼 있는데요. 이번 문제 좀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 문제가 좀 친절하지 않다고 할까요? 뭔가 좀 허술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설명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표를 하나 요렇게 줬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가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가는 표입니다. 이때 요 이제 종축을 보니까 온도로 나타냈는데 요 첫 번째 지점이 마이너스 25도씨의 얼음을 나타내는 거고 요걸 이제 가열을 하는 겁니다. 쭉 가열하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요 지점이 이제 0도씨가 되니까 요때부터는 이제 서서히 상이 바뀌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25도씨 얼음에서 가열하니까 0도씨 얼음이 됐다가 다시 0도씨 물이 되는 거고 또 가열하니까 요 이제 100도씨 부분 나오죠. 그 100도씨가 되니까 요게 100도씨 물이 되었다가 더 가열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증기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뭐 이제 명칭을 제가 한번 적어 본다면 요게 이제 마이너스 25도씨 얼음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지점이 0도씨 얼음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지점이 0도씨 물이 될 겁니다. 그럼 더 가열하니까 이게 100도씨 물이 되었다가 그 다음 요 지점이 이제 상이 바뀌니까 100도씨 증기가 되겠죠. 더 가열하면 이제 과열증기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딱딱딱 나눠가지고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요게 현열 잠열, 그 다음 현열, 잠열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뭐요? 현열 구간, 잠열 구간, 현열 구간, 잠열 구간이다 이 뜻이죠. 왜?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음이고 온도만 변했으니까 현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음에서 물로 상태 변화했고 온도 변하지 않았으니까 잠열. 마찬가지 올라가니까 현열, 이렇게 가니까 잠열, 이렇게 가니까 현열 구간이다. 뭐 이런 걸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렇게 수직으로 안 그리고 예를 들어 계산 문제 나왔다. 마이너스 25도씨 얼음을 100도씨 증기로 바꿀 때 열량을 구하시오. 뭐 이런 거 나오면 저는 이렇게 그리죠. 그냥 마이너스 25도씨 얼음을 이제 가열하는 거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0도씨 얼음 됐다가 그 다음에 0도씨 물이 됐다가 더 가열하니까 100도씨 물이 됐다가 그 다음에 100도씨 증기가 된다. 그럼 이거 구간으로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얘는 이제 온도 변했으니까 현열, 얘는 2번은 얼음에서 물 상태 변했으니까 잠열, 그럼 얘는 현열, 얘는 S, 요거 잠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저는 그리고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때요? 시각적으로 보기 더 편하죠. 그래서 저는 이게 편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리는 거고 실제 이론 서적에는 이렇게 많이 나타나죠. 온도 변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주고서 요점부터 얘가 A점, 얘가 B점, 요 지점, 그럼 얘가 C점, 그럼 얘가 D점, 얘가 E 지점이다 라고 표시를 해주고요. 뭘 물어봤느냐? B점과 D점에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해놔버리니까 이제 막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B는 0도씨 얼음 아닙니까? D는 100도씨 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상태 변화를 나타냈을 때 지금 가열 상태에서 제가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가열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한다면 마이너스 25도씨짜리 얼음이 가열돼가지고 0도씨 얼음이 되고 이때부터 상태가 변하죠. 뭘로 변합니까? 얼음이 물로 변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B점은 상태점으로 따진다면 이거는 융해가 시작되는 융해점이에요. 융해점. 그렇죠? 융해가 시작되는 융해점이 되고 그 다음 마찬가지 물에서 또 가열해가지고 100도씨 물 만들었다가 이제 끓이는 거죠. 증기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요게 뭡니까? 물이 증기로 바뀌기 시작하니까 물이 끓기 시작하죠. 이런 걸 우리는 뭐랍니까? 비등점이라고 불러요. 비등점 또는 기화점, 끓는 점 해도 맞습니다. 끓는 점 해도 돼요. 자, 그리고 뭐 이제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B와 D 같은 경우에는 가열 상태에서는 융해점과 비등점이 되는 거고요. 그걸 거꾸로 한번 해보자. 이제 냉각 한번 해보자. 냉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냉각을 쫙 해보면은 파란색 선으로 제가 이렇게 냉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증기가 냉각이 되다가 100도씨 증기가 되었다가 이제 물로 상태 변화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상태 변화하는데 물로 변하기 시작하니까 이 점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여기 이제 응축이라 그러죠. 응축점. 응축하기 시작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 또 내려가가지고 물이 냉각돼서 0도씨 물이 되었다가 이제 얼음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럼 얼음으로 얼리는 거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응고점이라고 그러죠. 응고점.
자, 그래서 요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명칭만 적으시오 했으니까 그 물질의 요 상태를 적으라는 건지 아니면 상태점을 적으라는 건지 이거 가지고 이제 논란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제가 봐도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 거를 명확하게 상태점을 쓰시오 또는 물질의 명칭을 쓰시오 뭐 이런 식으로 딱 잡아주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 만든 것 같아. 그냥 보니까 얼렁뚱땅 만든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제가 고민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답을 냈는 게 뭐냐면은 저는 답을 그냥 이렇게 냈습니다. B점과 D점을 자 B점의 명칭은 융해점 그 다음에 D점의 명칭은 비등점 또는 이제 기화점 써도 돼요. 기화점 또는 끓는 점 써도 됩니다. 다 답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답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사실상 이게 공개 답안이 없다 보니까 이게 정답일지 아닐지에 대한 부분은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보고 좀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이런 문제가 반복돼서 몇 번 출제가 되다 보면 요게 이제 정답이 되겠구나 라고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늠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초기 상태이고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도 부족하니까 요걸 이제 답으로 유출을 한다는 것이지 정확한 답이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제 입장에서도 사실상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만 가지고 이제 판단을 했을 때 다음은 마이너스 25도씨 얼음을 가열할 때 상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는 지문을 줬죠. 즉 가열 시의 상태 변화 점을 찾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도 좀 사실 아쉽습니다. 이후에는 좀 더 보강이 돼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걸 묻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표시를 해주면 좀 더 좋겠다. 혹은 이거 보기를 줄 수도 있잖아요. 보기에다가 뭐 융해점, 기화점, 비등점, 응축점 이런 보기를 주면은 뭐 B 지점, D 지점을 골라서 넣는 형식 그거는 확실하죠. 아니면은 보기에다가 융해점, 비등점 쓴 게 아니고 용도시 얼음, 뭐 100도씨 물, 100도씨 증기, 용도시 물 이런 걸 보기해 준다. 그러면 그걸 적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5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다음 표는 스크류 압축기의 냉동 능력과 소비 전력을 나타낸 것이다. 압축기의 모델이 K2일 때 응축 온도가 40도씨이고 증발 온도가 마이너스 10도씨라면 냉동 능력은 얼마인지 아래 표를 보고 찾아 쓰시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맞추라고 주는 거예요. 다 보면 이거 거저 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요 냉동 능력과 소비 전력을 나타낸 표를 줬죠? 그 조건이 뭡니까? 모델이 두 개이고요. K1, K2라는 모델 두 개를 줬고요. 응축 온도 이렇게 준 거고 증발 온도 이렇게 줬을 때 이 온도에 알맞은 조건에 해당하는 냉동 능력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압축기의 모델이 K2입니다. 그래서 요 K2일 때 응축 온도가 40도씨. 자, 응축 온도 여기 이렇게 따라와 보면 이게 40도씨죠. 왜 도시입니까? 응축 온도 요 도시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40도씨일 때 증발 온도가 마이너스 10도씨라면 자, 증발 온도 마이너스 10도씨 여기 있죠. 자, 도시입니다. 도시. 그래서 응축 온도 40도씨고 증발 온도 마이너스 10도씨일 때의 이렇게 쭉 내려보면 되죠. 이렇게 쭉 내려보면 겹치는 부분이 바로 요 녀석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냉동 능력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냉동 능력이 포함된 요 표에서 요걸 찾으면 되는 거죠. 만약에 소비 전력 구하시오 했으면은 쭉 끄어가지고 쭉 내려서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겁니다. 소비 전력으로 물어봤으면. 근데 소비 전력으로 물어보지 않고 뭡니까? 냉동 능력으로 물어봤다 라는 거죠. 그래서 냉동 능력으로 물어봤으니까 답은 요게 된다. 그냥 찾아 쓰는 겁니다. 거저 먹는 거죠. 그래서 해답은 3.95 단위도 쓰세요. 킬로와트입니다. 왜 그럽니까? 냉동 능력 킬로와트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니까 단위는 킬로와트가 된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맞추라고 주는 거 이런 거는 꼭 맞추셔야 되고요. 그 참고적으로 요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 표는요 우리 회원분들의 소중한 제보를 모아서 각색한 표입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이게 다 똑같지는 않아요. 실제 나왔던 그
표에 나왔던 숫자와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 이거를 일일이 다 기억하시는 분은 시험 그 짧은 시간, 1시간 치고 나오는데 사실상 없겠죠. 이걸 부분적으로는 기억할 수 있지만 이걸 다 기억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보를 최대한 모아가지고 비슷하게 그냥 각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쭉 서칭을 하다가 회원분들이 딱 보고 아, 쌤, 요 표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표들을 참고해가지고 제가 각색해서 만든 표고, 다만 정답은 맞습니다. 이 정답은 어때요? 풀어보신 분들은 이 기억을 하겠죠. 그 정답이 쌤 3.95kW였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요 숫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각색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응축 온도, 증발 온도는 각색하지 않았겠죠. 이 조건은 똑같습니다. 조건은 그대로고 표 모양은 최대한 이 제보를 받은 대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려고 제가 이 구성을 좀 하다 보니까 요런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참고하시고 뭐 사실상 이런 문제 나오면 맞추라고 주는 거죠. 거저 먹는 거니까 꼭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6번 문제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냉방부와 요소이다. 갈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 이러한 표를 줬고요. 중간중간 뻥뻥 이렇게 비워뒀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8번까지 알맞은 내용을 써넣으면 되는 거였는데,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크게 표로 하나 툭 던져 놓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당황들 하시죠. 와, 이게 도대체 뭐지? 하지만 차근차근 뜯어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은 뭐냐면은 냉방부하에 대한 냉방부하 의 요소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보세요. 냉방부하에서 벽체를 통한 치드 결량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현열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뭐 했습니까? 이 건물이 딱 있다라고 하면은 요게 이제 지붕이다라고 치고요. 우리가 외부에 있는 태양열이 이렇게 벽체를 통해 통과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벽이란 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열만 통과해 들어오니까 공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 열만 들어오니까 이건 뭡니까? 현열 상태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수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치드 결량도 뭡니까? 유리창이 닫혀있는 상태로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닫혀있는, 막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과 열량이라서 마찬가지 현열인 겁니다. 그럼 딱 밑에 보니까 현열과 잡열이네? 근데 무엇에 의한 취득 열량인고 하니, 자, 뭐가 들어와야지 이게 현열 잡열이겠어요? 외부에 있는 공기가 들어오면은 이게 현열 잡열이 되는 거죠. 공기 중에는 수분이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뭐 벽체 나왔고 유리창 나왔으니까 이거는 틈새 바람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틈새 바람은 공기가 외부에서 틈을 통해 들어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냉방부하, 여름철 뜨거운 열량에 대한 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걸 차근차근 하나씩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 나온 게 이제 실내 취득 부하인데요. 실내 취득 부하 보면 이게 두 개로 나뉘는데 요건 조금 이따 하고 요 밑에 거 쉬운 거부터 하자라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뭐겠어요? 쭉 읽어보니까 송풍기 및 덕트로부터의 취득 열량인데요. 자, 제가 이 냉방부 할 때 꼭 기억하셔라 라고 했던 게 송풍기 및 덕트로부터의 취득 열량은 기기 열량이면서 현열이다 라고 꼭 기억을 하셔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송풍기 및 덕트라 했기 때문에 이건 뭐겠어요? 기기부하겠죠? 자, 그래서 그냥 기기부하 적으셔도 되고 답과 같이 기기 취득부하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기 열량이면서 현열이다. 송풍기 덕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 참고적으로 난방부하에서는 송풍기는 빠지죠. 덕트만 있습니다. 왜? 난방부하는 차가운 것들을 부하를 하기 때문에 송풍기는 열을 발생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하에 속하지 않는 거죠. 냉방부하에서는 송풍기 부하, 이제 모터에서 나는 열까지 부하로 본다라는 겁니다. 다만 난방부하에서는 덕트가 들어가는 게 덕트가 지나가다 열량이 밖으로 손실될 수가 있으니까 덕트 같은 경우는 냉방, 난방 둘 다 부하로 본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밑에 거 뭐 제열부하 같은 경우는 제열기에 따른 취득 열량, 현열이죠. 왜? 제열기는 가열만 시키니까 가열이란 것은 습도의 변화 없이 가열만 시키니 현열부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외기의 도입에 의한 취득 열량. 자, 외기를 도입했대요. 그럼 이거 뭐가 되느냐 하면은 공기 조각인데 바깥에 있는 뜨거운 외기를 넣어주게 되면 이런 거를 우리는 외기부하 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기의 도입에 의한 취득 열량, 외기를 넣는 거기 때문에 이 공기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현열과 잡열이
동시에 존재하겠구나. 공기 중 수분이 존재할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내 취득 부하로 가는데, 자, 읽어봅니다. 벽체 유리창이고 조명 실내 기구죠. 그래서 실내에서 발생하느냐, 실외에서 발생하느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실내 취득 부하는. 그러니까 밖에 있던 열이 들어오는 건 뭐예요? 실외에서 들어온 열량이고, 안에 예를 들어 사람이 있어. 그럼 사람 몸에서 나는 건 뭐예요? 실내에서 발생한 부하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정리합니다. 외부 침입 열량이냐, 아니면은 실내에서 발생한 열량이냐, 실내 발생 열량이냐, 이렇게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침입 열량에는 벽체 유리창이 있는 거죠. 막혀 있는 상태에서 밖에서 열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리고 실내 발생 열량은 조명 실내 기구, 안에 있는 기구,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 동그라미 5번은 뭐겠습니까? 현열, 잡열 같은 경우에는 벽체 유리창은 막혀 있으니까 뭐밖에 못 들어옵니까? 공기가 들어와야 되니까 틈새 바람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극간풍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틈새 바람으로 쓰셔도 됩니다. 틈새 바람,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둘 다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무엇에 의해 발생하는 열량이고, 나머지부터 좀 살펴봅시다. 조명의 발생 열량. 자, 조명의 발생 열량 같은 경우에는 조명에서 수분이 발생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현열로 봅니다. 자, 그다음에 실내 기구 발생 열량은 실내에 존재하는 모든 기구를 포함하기 때문에 가습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가습기는 수분을 발생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현열, 잡열로 보는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현열, 잡열은 뭐겠어요? 제가 방금 그림 그렸죠? 사람이 발생시키는 열량. 이걸 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럽니까? 인체 발생 열량이라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사람 몸에서 나는 열량, 그리고 제가 말할 때 침을 튀기 때문에 사람 몸 안에 수분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열과 잡열로 같이 본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요 표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용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다음에는 이거를 비워놓고 물어볼 수도 있고, 다음엔 또 요 조명을 비워놓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문제, 응용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 이해하고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8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참고하여 정압비열 CP, 증발 잡열 R이라고 할 때 주어진 기호를 이용하여 현열 QS와 잡열 QL의 계산식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좀 정리를 하면 정압비열 CP를 줬고요. CP의 단위가 kJ/kg의 도시로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증발 잡열을 R로 줬고, 요게 kJ/kg이다 라고 준 겁니다. 자,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게 현열 QS와 잡열 QL을 뭘로 구하고 싶습니까? 뭘로 구하냐? 단위가 kJ/kg이 되도록 구하는 계산식을 써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습공기선도를 탁 줬는데, 습공기선도를 정리를 좀 하자면 요게 뭐예요? 1번 점에서 2번 점으로 대각선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걸 뭐라고 하느냐? 냉각 감습이라고 부릅니다. 냉각 감습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건 이제 냉각 감습을 시키면서 어떻게 돼요? 현열과 잡열이 동시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현열을 찾아보자면 요 2번 점에서 요 A라는 거 임의의 점입니다. 연장선을 이렇게 그어서 만든 임의의 점이에요. 자, 이때 임의의 점을 딱 놓고 한번 본다면 요 부분이 뭡니까? 현열 QS가 되죠. 왜? 온도가 변하고 습도의 변화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온도만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냐면 잡열이 됩니다. QL. 잡열은 뭡니까? 습도는 변하는데 온도의 변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 2에서 A 전까지가 현열 구간인 거고, 요 A에서 1번 전까지가 잡열 구간이다. 요거 두 개 합치면 뭐예요? 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탈피로 쫙 빼게 되면 여기서 여기가 QL 잡열이 되고, 여기서 여기가 QS 현열이 됩니다. 그러면 이 현열과 잡열을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돼요? 전열 QT가 되는 거죠. 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건데, 사실상 이렇게 구해도 되죠. 우리가 이 엔탈피 줬으니까 뭐 우리가 현열 공식은 GC 델타 T고 잡열 공식은 GR에다가 이 절대 습도의 차가 있으면 델타 X로 구하면 되는데, 이 엔탈피를 주게 되면은 G 델타 H로 풀어도 사실은 됩니다. 우리가 그냥 계산만 할 때는 열량 Q는 G 델타 H라는 공식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죠. 그러나 이번 문제에선 조건을 딱 줬습니다. 무슨 조건? 정압비열 CP와 증발 잡열 R이라는 걸 줬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얘들 두 개를 써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들 두 개를 쓰려면은 어떤 공식이 나와야 됩니까? 현열 공식은 Q는 GC 델타 T가 나와야 될 거고, 잡열 공식은 Q는 GR의 델타 X 공식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대입을 하기 위해서는 요 계산식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요 계산 공식과 요 계산 공식으로 최종 답을 이끌어내야 돼요. 그럼 요렇게 두고서요. 요걸 한번 지웁시다. 요걸 한번 지우고. 자, 그래서 풀고자 하는 공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우리가 현열 구하는 공식은 QS는 GC 델타 T로 풀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요걸 대입하려면. 자, 이때의 CP가 요 CP와 같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열 있잖아요. 그래서 킬로칼로리로 하면은 물의 비열은 1이고 킬로줄의 단위로 하면 4.18이 되는데 그 값들은 전부 정압 상태의 비열입니다. 왜냐? 우리 표준 대기압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놓은 비열들이기 때문에 표준 대기압 상태로 일정한 상태죠. 표준 대기압 다 같은 상태, 정압 상태로 보기 때문에 요 CP의 값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열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단위 환산을 한번 해보자. 문제에 보니까 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요 G, 물질의 양을 그냥 킬로그램으로 둡니다. 킬로그램 per hour 말고 킬로그램으로 두고요. CP의 단위를 킬로, 줄, 퍼, 킬로그램의 도시로 두고 온도차를 도시로 두게 되면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니까 요 현열의 값이 킬로, 줄이 나오죠. 단위로 치면. 그러면 잡열의 값은 어떻게 되냐? QL은 G, 여기서 이제 GR이니까 GR의 델타 X가 들어가겠죠. 그럼 얘 단위 환산해 보면 얘 킬로그램이고 R의 값은 킬로, 줄, 퍼, 킬로그램이고 요 델타 X는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 절대 습도죠. 이렇게 지워지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남는 게 킬로, 줄 남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에서는 현열 또는 잡열을 킬로, 줄, 퍼, 킬로그램으로 구해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 투표도 했죠. 문제에서 답의 단위를 킬로, 줄로 물어봤습니까? 아니면 킬로, 줄, 퍼, 킬로그램으로 물어봤습니까? 투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도출된 내용이 킬로, 줄, 퍼, 킬로그램으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킬로, 줄로 물어봤으면 요게 답이 되는 거고 요게 답이 되겠죠. 물론 이 델타 T의 값은 여기서 찾아내면 되는 건데 어쨌든 G가 들어간 게 이제 계산식에서 맞는 걸로 되는 거고, 만약에 이번 문제와 같이 킬로, 줄, 퍼, 킬로그램으로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건 뭡니까? 단위 중량당 발생 열량인 거죠. 그러니까 얘를 킬로, 줄, 퍼, 킬로그램으로 만들려면 이 G의 값을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단위 중량당 킬로, 줄의 값이 나와요. 왜 그러냐? 이 킬로그램 없다 치면, 이거 없다 치면 도시 사라지고 킬로, 줄, 퍼, 킬로그램 남잖아요. 그래서 퍼 킬로그램.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킬로그램끼리만 약분되고 남는 게 킬로, 줄, 퍼, 킬로그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G의 값을 지워버려야 됩니다. 요 단위로 만들려면. 자, 이것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최종 답을 쓰게 되면, 자, 현열과 잡열의 계산식을 쓰시오. 현열 QS는 G를 뺍니다. GC 델타 T에서 C 델타 T죠. 그럼 C의 값이 들어가고 요건 정압 비율로 쓰시고 여기에다가 온도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델타 T는 여기 표에 나오잖아요. T2, T1 나오는데 높은 거에서 낮은 거 빼야 되죠. 그래서 T1 빼기 T2 요렇게 들어가주면 됩니다. 요거 이제 도트 찍으셔도 되고 곱하기 하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둘 다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잡열 QL은 GR이었는데 R만 들어가겠죠. R이 들어가고 대신에 델타 X 있으니까 델타 X 값을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X1이 큰 값이니까 올라갈수록 큰 거죠. 그 X1 빼기 X2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X1 빼기 X2 요런 식으로 작성을 하셔야 맞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단위 환산 한번 하고 마무리합시다. CP의 단위가 킬로, 줄, 퍼, 킬로그램의 도시이고 얘가 도시니까 이렇게 지워지니까 남는 게 뭐예요? 킬로, 줄, 퍼, 킬로그램. 그럼 요거 R의 값이 킬로, 줄, 퍼, 킬로그램이고 델타 X는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이니까 요 그냥 없어지는 거고 남는 게 킬로, 줄, 퍼, 킬로그램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요 단위를 가지고 함정을 한 단계 더 파놓은 형식이다. 요런 것까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8번 문제는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9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공기조화기의 각부 명칭을 보기에서 골라 알맞게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딱 보니까 공기조화기의 내부 구성도를 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그려보면 공기조화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쪽 칸에 송풍기가 하나 딱 설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칸이 더 나눠져 있고, 이쪽 편에도 송풍기가 하나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눠진 칸에 댐퍼가 있는데 여기 이제 혼합 댐퍼. 그리고 여기 이제 환기팬. 그리고 여기 있는 게 극기팬. 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덕트가 들어오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유체가 들어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건 또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자, 그리고 여기에는 필터가 연결이 돼 있고, 이게 에어 필터죠. 에어 필터. 그 다음에 에어 필터 다음에는 코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냉각 코일이 되겠네요. 냉각 코일. 그 다음에 가습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요 가습기가 일종의 뭐 에어와셔 이렇게 보셔도 되고, 요거를 밑에 쓸까요? 가습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살표를 그려보자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가고, 여기서 들어오고, 여기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1번, 2번, 3번, 4번으로 탁 주고 여기에 알맞은 명칭을 보기에서 골랐으면 되는 건데, 자, 차근차근 한번 그려보자고요. 우선은 요게 이제 극기팬이니까, 여기 있는 극기팬이니까 실이 이렇게 있다면 극기팬에서 극기를 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나가는 공기가 뭐예요? 서플레어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서플레어가 이렇게 나와서 서플이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일부 공기를 이렇게 되돌리겠죠. 리턴에어. 되돌리는 공기를 리턴에어라 그럽니다. 되돌려가지고 이쪽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왜? 환기팬이 여기 있으니까. 환기팬을 돌려서 이렇게 쫙 흡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턴에어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1번 쪽으로 쫙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리턴에어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혼합 댐퍼에 들어가기 전에 일부 리턴에서 버릴 공기도 있겠죠. 오염된 공기. 그거를 일부 버려요. 일부는 이렇게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턴되어 들어오는 공기 중에서 일부 못 쓰는 거는 버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엑싯 에어. EA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리턴 에어를 어디까지? 요렇게 끝까지 넣어주는 거죠. 쓸 수 있는 리턴 에어. 그럼 여기서 들어오는 리턴 에어와 이제 뭐가 들어오겠어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아웃 에어가 있겠죠. 외기 공기. 그래서 여기 아웃에어가 들어와서 얘들 두 개가 혼합이 쫙 되니까 뭐가 발생합니까? 여기서 믹싱에어가 생기더라. 그래서 이거 이제 외기랑 혼합이 된 거니까 외기 공기 중에 이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에어 필터를 통과시켜서 걸러주고 냉각시키고, 만약에 난방을 하게 되면 가습도 하겠죠. 근데 이거 냉방이니까 가습은 안 할 겁니다. 가습기가 있더라도. 그리고 다시 이제 서플을 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죠. 이제 생소한 그림으로 나왔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왜? 제가 평소에 그리는 그림이랑 좀 다르죠, 구조가. 그렇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몇 번 이렇게 보다 보면 익숙해지면 쉬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혼합을 하니까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혼합실이라 그래요. 혼합실. 에어 필터 전까지 혼합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혼합된 믹싱에어를 넣어서 쿨링을 하고 이제 치출을 시키는 형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도 공기 조화기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요렇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그림 그려드린 것처럼 제열기, 제냉기 또는 예열기, 예냉기 이런 것들이 설치되면 제가 기존에 그려드렸던 그림처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계 방식에 따라서는 가운데에서 리턴에어와 그 아웃에어가 같이 들어와서 나누어져서 백이 되고 서플되고 이런 형식도 있기는 있어요. 그게 이제 설계 방식에 따라서 구조가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이번 문제에서 어때요? 요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요렇게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요 구성도를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이제 보기의 답을 딱 작성을 해보면 1번이 뭐예요? 리턴에어니까 요거는 환기가 되겠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엑싯 에어니까 버리는 거죠. 배기가 되겠네. 그 다음 3번은 외기를 도입하는 거니까 외기가 되겠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극기하는 거죠. 치출, 서플에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극기가 되겠네. 4번은 극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증기는 뭡니까? 이건 헷갈리라고 준 거죠. 자, 그래서 1번부터 순서대로 환기, 배기, 외기, 극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냉동장치의 구성도를 보고 갈로 2번 장치의 명칭과 그 역할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그림하고 완전히 똑같이 못 그려도 제가 평소에 그려드리던 구성도를 한번 그려드려 보면 이거죠. 압축기.
압축기가 좌측 안에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측에 응축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좀 위로 가서 팽창 밸브 하나 설치되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증발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었구나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 사이클을 보면 알잖아요. 이거 뭡니까? 제 이론 강의 첫 번째 냉동 기초 편에서부터 보셨다면 틀릴래야 틀릴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얘가 이제 갈로 1번. 그럼 얘가 갈로 2번. 그 다음에 얘가 갈로 3번. 그 다음에 얘가 갈로 4번이고요. 이 팽창 밸브에서 뭐가 나옵니다.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여기에 뭔가를 연결을 딱 시켜놨네. 요걸 좀 요렇게 그려가지고 요런 식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동그라미 5번. 해가지고 이제 명칭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야? 압축, 응축, 팽창, 증발이니까. 자, 1번은 압축기. 그 다음 2번은 응축기. 이건 뭐 그냥 순환 사이클 순서대로죠. 그 다음 세 번째 이거 뭐예요? 압축, 응축, 팽창. 자, 팽창 밸브. 그 다음 뭡니까? 요거는 증발기. 그 다음 이 팽창 밸브에서 뭔가를 빼가지고 증발기 출구에 연결을 했네요. 그럼 증발기 출구에 연결하는 거 이거 뭐예요? 가문통이죠. 그래서 요게 온도 자동식 팽창 밸브고 가문통을 연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문통. 그래서 이제 사이클이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 장치의 명칭 응축기고 응축기 특성 쓰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응용 문제가 나올 수 있겠더라. 어떤 식으로 나올까라고 고민을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도 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자, 요게 A 구간, 요게 B 구간. 그 다음 요 밑에 씁시다. 요거 C 구간.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서 이 그림하고 좀 다르게 그리긴 했네요. 요 배관인데 너무 짧아가지고 여기다 합시다. D 구간. 이라고 했을 때 각 구간의 냉매 상태를 쓰시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압축기 요 토출배가 뭡니까? 압축기에서는 액이 나오면 안 되니까 고온고압의 기체겠죠. 그래서 압축을 하게 되면 압력과 온도가 같이 오르니까 A 구간은 고온 고압 기체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이 B 구간은 이렇게 이제 순환해서 나오는 거니까 기체가 들어가서 응축하면 뭐가 돼요? 액체로 변하죠. 근데 우리가 몰레르 선도 그려보면 알겠지만 압축기, 응축기 마찬가지 고압부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온, 고압 상태만 바뀌었죠? 액체입니다. 응축을 했으니까 액체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C 구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팽창 밸브 거쳐서 가는 거죠. 이렇게 순환 사이클 이렇게 가서 팽창 밸브 통과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요 가문통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팽창 밸브에서 교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압력, 온도가 떨어지고 엔탈피는 일정한 흐름을 보이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저온, 저압에 아직까지는 이론상 액체 상태로 본다. 왜? 증발을 시켜야 되니까 액체 상태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D 구간은 뭡니까? 증발기에서 액체를 증발을 시키죠. 열을 가해서. 그럼 뭐가 됩니까? 증발하니까 기체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저온, 저압에 기체 상태로 본다. D 구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후에는 뭐 A 구간에 냉매 상태를 쓰시오. 또는 C 구간에 냉매 상태를 쓰시오.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통도 자체를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시면 되죠. 근데 이 개통도는 뭡니까? 제가 첫 시간부터 알려드린 개통도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맞출 수가 있겠더라. 자,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다음 냉동장치의 구성도를 보고 갈로 2번 장치의 명칭. 자, 우선 명칭은 응축기입니다. 명칭과 그 역할을 쓰시오. 자, 역할은 어떻게 쓰느냐? 거기 정리 잘 돼 있죠? 압축기에서 보내온 고온고압의 기체 냉매를 여기 있죠? 압축기에서 보내온 고온고압의 기체 냉매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외부의 공기나 냉각수를 이용해 공냉식 또는 순냉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냉식 같은 경우는 가정용 에어컨의 실외기를 생각하시면 되고, 이 냉각수를 이용한 순냉식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설치하는 쿨링타워 또는 냉각탑이라 하는데, 냉각탑에서 발생되는 그 냉각수를 이용해서 응축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나 냉각수를 이용해 응축 액화시키는 장치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10번 문제도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회차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문제 풀어봤겠지만 조금 아쉬운 문제도 있었죠. 명확하지 않아서 좀 아쉬운 문제도 있었는데, 우리 회원분들의 소중한 제보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회원분들의 제보를 모아서 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원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게 데이터가 어느 정도 몇 년 이상 쌓이다 보면 중복되는 문제들도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난이도는 어느 정도 평이하게 맞춰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회원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셔서 꼭 좋은 결과들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